메디치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예술에 썼을까?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답이 하나일 줄 알았는데요. 예술을 사랑해서 혹은 권력을 위해서. 그런데 끝까지 보고 나니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엔리코 스크로베니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후원자는 그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림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그림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언박싱하는 그림 그리는 엘라입니다. 여러분은 미술관에 가면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시나요? 저는 미술관에 가면 작품을 보기 전에 꼭 한 번쯤은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름들을 보다가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림을 그린 사람만큼이나 그림을 후원한 사람이 이름도 함께 남아있을까 하고요. 그 질문 하나가 오늘 언박싱 아트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로 가면 이 사람들은 이름만 남긴 게 아니라 아예 그림 속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이걸 처음 알고 진짜 놀랐습니다. 성경 속 장면인데 가만히 보면 작가를 후원했던 사람이 작품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에겐 그 작품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림은 화가 혼자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돈과 권력도 있고 신앙의 믿음도 있고 사람의 욕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결국 남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집을 남기고 누군가는 회사를 남기고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고 누군가는 그림을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메디치는 예술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디치가 왜 그렇게까지 예술에 엄청난 돈을 썼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열어보려고 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평소에는 그림을 보면 그 작품의 붓질부터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색은 어떻게 올렸는지, 빛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질감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메디치 가문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붓보단 그 이야기 안엔 돈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같은 그림인데도 전혀 다른 작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르네상스 시대엔 작품들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유명한 작품 속 안엔 누군가가 시간을 투자했고,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썼고, 누군가는 이 그림을 꼭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구나 하고요. 공부할수록 제 눈에 많은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미술관 보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옆에 있는 작은 글씨들도 읽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작품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주문했는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숨기고 있었고 하나씩 풀어가 보니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한 사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메디치. 미술책에도 나오고 르네상스에도 나오고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걸까? 처음에는 르네상스 시대 가장 부자인 줄만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신앙과 정치도 있었고 가문의 자존심, 그리고 예술을 정말 좋아했던 취향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질 법한 아주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잊히고 싶지 않았던 마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메디치 이야기는 사실 그림보다 돈에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메디치는 원래 왕족도 아니었고 오래된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은행을 운영하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이 은행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교황청입니다. 메디치 은행은 교황청의 돈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디치를 교황의 은행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성공한 집안 이야기 같죠?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야기가 진짜 재미있었던 게 왜냐? 당시 사람들에게 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는 이미지가 조금 달랐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마냥 자랑스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은행가는 더 그랬어요.
왜냐, 당시 사람들은 돈이 돈을 낳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디치처럼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부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영혼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간적이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결국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 불안 심리가 더 커질 수도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단테입니다. 그 유명한 신곡을 쓴 사람이죠. 혹시 신곡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끝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연옥편까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신곡 지옥편 안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단테는 고리 대금업자들을 불타는 모래 위에 앉혀놓습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신기했던 건 얼굴이 아니었고 바로 그 사람들 목에 걸려있는 돈주머니였습니다. 그 돈주머니에는 자기 가문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단테는 왜 얼굴보다 돈주머니를 먼저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표현이죠. 사람이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의 사람이 얼굴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조금 씁쓸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돈이라는 건 원래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건데 어느 순간 사람을 설명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림이 갑자기 흥미롭게 보여집니다. 당시 은행가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동시에 영혼에 대한 걱정도 같이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들은 예배당을 짓고 그림을 주문하고 수도원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걸 보고 죄책감 때문이었나 생각을 했는데 공부할수록 그렇게 단순하진 않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가족을 위한 마음도 있었고 또 영원히 잊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스크로베니 예배당입니다. 저는 여기 예배당을 처음 가봤을 때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는데요. 가까이 보시면 이 예배당 안이 전부 다 그림입니다. 천장도 벽도 심지어 제가 서 있는 공간까지도 다 그림 속에 들어온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사진이라도 꼭 자세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 예배당을 만든 사람은 엔리코 스크로베니라는 은행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야기할 때 속죄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에는 속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과 가족 그리고 예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장면, 전 이 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엔리코 스크로베니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건물이 하나 들려 있고요. 그 건물이 바로 자기가 만든 예배당이에요. 그걸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손을 참 오래 바라봤는데요. 그 건물을 들고 있는 손인데 이상하게 마음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명예가 있었을 테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마음까지 거짓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사람 마음은 원래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느낀 게 후원자는 그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림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랑도 굉장히 비슷하니까요. 예를 들어 기업은 건물 이름을 남기고 누군가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누군가는 도서관을 짓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메디치는 그걸 바로 예술로 남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면 예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장 아름답게 남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이제부터 메디치는 예배당 하나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코시모 대 메디치. 여기서부터가 진짜 메디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피렌체를 생각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도시 하나가 한 사람의 취향을 닮을 수도 있을까 하고요.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디치를 공부할수록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코시모 대 메디치이니까요. 코시모는 은행가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 돈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코시모는 도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남길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코시모는 그림을 남겼고 도서관을 남겼고 수도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남아 있습니다. 코시모가 남긴 대표적인 곳이 산마르코 수도원인데 사진만 봐도 분위기가 조금 굉장히 다르죠. 앞에서 봤던 스크로베니 예배당은 굉장히 화려한 느낌인데 산마르코는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저는 오히려 산마르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도사들이 지내는 방마다 그림이 하나씩 걸려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뭔가 소리를 줄인 것만 같아요. 작품 속 안에 인물도 많지 않고 색도 과하지 않고 여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 구차하게 설명하는 그림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작품이란 게 원래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보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도 여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캔버스를 다 채우는 것보다 여백을 남겨두는 게 더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을 보면 그런 마음의 용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 작가는 비워둘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참 감명 깊이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코시모는 왜 이런 공간에 그렇게 큰 돈을 썼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속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게 기도하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 그리고 자기 이름도 오래 남는 공간의 느낌까지 다 코시모는 이 모든 걸 같이 만들고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글을 보면 사실은 돈으로 천국을 사려던 사람이 아니라 도시의 시간을 만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메디치가 항상 이렇게 조용했던 걸 추구한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가 메디치 궁전 안에 있는 작은 예배당인데 작다고 해서 소박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요. 자, 이 작품을 보시면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성경 이야기인 줄 몰랐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말들이 지나가고 비단 옷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축제에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성경 속 동방 박사들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행렬 속 사람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메디치 가문 사람들로 해석되는 얼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 이야기에 자기 가족을 넣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너무 대놓고 얼굴을 표시한 건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 생각해보니 그 시대에는 이게 하나의 언어였더라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기록으로 남긴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건물에 이름이 붙기도 하고 장학재단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남기고 싶은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메디치는 그걸 예술로 남겼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좋은 그림은 화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분명히 그 옆엔 좋은 후원자가 있어야 좋은 예술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꼭 돈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예술가에게 후원자라는 건 누군가 계속 그려도 된다, 계속 만들어도 된다 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후원의 진짜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치를 생각하면 단순히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니라 재능을 알아본 사람들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메디치가 지금까지 기억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 메디치의 이야기는 결국 피렌체를 넘어 로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서는 실제로 교황도 나오게 돼요. 그 중에서 르네상스 미술과 가장 깊게 연결되는 사람이 레오 10세입니다. 이 그림이 라파엘로가 그린 레오 10세와 두 추기경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빨간색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색보다 분위기가 먼저 느껴집니다. 권위, 여유, 그리고 자기 취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분위기. 작품을 자세히 보면 탁자 위에는 책이 있고 손에는 확대경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교황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초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메디치는 돈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예술과 문화로 자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메디치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미켈란젤로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젊은 미켈란젤로는 메디치의 후원 속에서 좋은 작품을 보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성장했기 때문이죠. 천재도 혼자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메디치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엔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기다림,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다 모여 결국 한 명의 예술가를 만들더라고요.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비슷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림은 결국 혼자 그리는 일이 맞지만 끝까지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건 혼자가 아닙니다. 응원해주는 사람, 작품을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제 작품을 좋아해주는 사람,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는 돈보다는 믿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는 일, 그게 진정한 후원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미술관에 가면 지금도 후원자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대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림 속에 후원자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면 지금은 전시실 입구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분명히 변하지 않은 건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름을 남긴다는 건 책임도 함께 남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후원자의 이름도 다시 내려오고 지워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클러 가문의 이야기인데 한때는 세계적인 미술관 곳곳에 이름이 있었지만 오피오이드 사태 이후 여러 미술관은 그 세클러의 이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름도 결국 작품처럼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메디치 이야기를 같이 열어봤는데요. 처음 질문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메디치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예술에 썼을까?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답이 하나일 줄 알았는데요. 예술을 사랑해서 혹은 권력을 위해서. 그런데 끝까지 보고 나니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신앙도 있었고, 욕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취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마음도 가득 담아 있었죠. 바로 잊혀지고 싶지 않았던 마음. 저는 그게 메디치를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오래 그리면서 한 가지를 자주 느끼는 생각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한 것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인생을 쓰더라고요. 누군가는 가족에게 쓰고 누군가는 일에 쓰고 누군가는 예술에 씁니다. 메디치는 예술에 썼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역사책에 남았지만 그들이 만든 아름다움은 지금도 우리 눈앞에 남아있게 된 거고요. 참 신기한 부분이 돈과 사람은 사라졌는데 그거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움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메디치는 돈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남긴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미술관에 가시면 그림만 보지 마시고 작품 옆에 있는 작은 이름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림 안엔 유난히 현실 사람처럼 보이는 얼굴이 있다면 혹시 이 사람이 후원자가 아니었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맞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순간부터 그림은 마음으로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렸을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왜 이 그림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을까까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 질문이 생긴 뒤부터 작품을 바라보는 제 마음과 시선, 그리고 미술관에 가는 게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작품을 언박싱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림 그리는 엘라였습니다. 다음에도 그림 뒤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열어볼게요.